방송 제목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중동발 리스크 no. 중동발 리스크 no. 그리고 그다음 써 있는 것이 V 100% 더블 포착 기회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너무 과한 해석으로 시장의 조종에 대한 우려감은 좀 피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히려 이제 글쎄요, 에코프로머티하고 뭐 유한양행 거래대금 있는 종목이라서 꽂아 놓긴 했는데, 거기에 이슈 불거진 뭐 영풍이라든가 고려하양 꽂아 놓긴 했는데, 오히려 하단에 있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도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제목에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반도체죠. IT, 미국의 기준에 IT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띨 거냐, AI 기반의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냐,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 탄력적인 흐름을 줄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먼저 보고 빠르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장중에 어차피 여러분들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올려놔 드렸어요. 동영상 부분을 다 올려놔 드렸고, 그리고 영상도 올려드렸어요. 영상도 전부 올려드려서, 예를 든다면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윤정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윤정두 네이버에서. 혹은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시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윤정두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크게 영향 없다. 또 고려아연, 또 에코프로머티, 아모레퍼시픽, 뭐 삼성전자, 실리콘2 이런 종목군들을 쭉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참조하셔서 들여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있어요. 여기서 무료 방송을 보시면 끊긴 현상이 제한적이고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도 편하신데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플 다운받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플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애플폰은 지금 안 되지 않나? 하여간에 모바일로 보실 수가 있고, 모바일로 이제 보시면은 끊김 현상이나 지연 현상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해 두시면 장중에 급하게 실시간 전략을 올려드리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또 장중 기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일단 요게 이제 화두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참전하느냐, 그러니까 참전하느냐 뭐라고 표현해야 돼? 180기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았다. 요 자체만 가지고도 일단은 충격이죠. 글로벌 시장 그 충격이 있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두 가지로 잠시만요. 앱이 끊김이 심한데요. 유튜브가 나요. 흐흐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그거 저희가 내부 컨트롤을 해볼게요. 케빈 선생님 핸드폰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아직 그런 말씀은 없으셔가지고 어쨌건 그 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방송에 집중해서 제가 옆에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나씩 쳐다보면 하다가 말을 뭐 했는지 까먹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 예전에는 그래도 좀 두 가지 이상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한 가지 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은 요 내용이 사실상 지난 10월 말에 KBS 머니올라라는 프로그램에 가지고 나간 자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은 KBS 그 머니올라에서 사용한 그 내용을 떠나서 그 이전부터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돼서 그래서 재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10월 말과 그 이전과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별반 다를 게 없다. 별반 다를 게 없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대선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2016년, 2000년도에도 이 내용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내용. 일부의 이제 문구의 차이나 아주 미묘한 부분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외교 정책 자체는 유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외교 정책은 일반적으로 미국 우선의 강경 정책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이제 저것은 정치적인 논리 앞에서 형성되어 있는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제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화당 같은 경우에 미국의 아버지 부시 또 아들 부시 요 구간 속에서 강경 정책을 쓰다 보니 북한에 대해서 악의 축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악의 축이다. 이란이라든가 또 북한이라든가 이런 쪽을 악의 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우리 그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 형제, 가족, 북한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다 칠지라도 일반 국민들은 우리 다 동포잖아요. 근데 우리 동포한테 악의 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낄낄대고 웃고 있다, 그건 아니지. 근데 결론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화당 정책이 그런 정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북한의 김정은과의 뭐 뚜렷한 뭐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공화당 정책하고는 상관없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크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정책 부분이 극명하게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외교 정책 부분 위주로, 중동 정책 위주로 좀 보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죠.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공식적인 정체 수혜 업종은 말 그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요런 그 산업 분야의 업체들에게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상대 당보다는 조금 더 받는다, 그 내용인 것이지 저 부분도 극명하게 엇갈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항상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엑선모빌이라는 업체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죠. 전통 에너지에 대한 육성.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오히려 IT 종목 군들에서 시가총액 1위가 유지가 계속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맹신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방송하면서 세팅안이라고 좀 여러 가지 좀 집중이 안 됐어요. 여러분 들으실 때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집중이 안 됐어요. 죄송해요. 점수를 준다면 뭐 70점 이하. 지금부터 정신 똑띠 챙기고 다시 말씀 잘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동발 리스크를 보면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원천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있다.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의 이제 그 대표적인 신뢰가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흐름이 좀 바뀌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글로벌 정책에 있어서 외교 정책의 유화 정책이라고 그랬죠. 공화당이 강경 책을 쓰고 있고. 근데 이제 또 희한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 기준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밀월 관계까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았을 정도로, 뭐 그게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쪽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각 당의 원래 정책과는 다른 민주당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되면 바로 그냥 휴전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거 휴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유화책도 보여준 모습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기준에 이제 중동발 리스크의 내용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제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의 뭐 주요한 곳에 이스라엘 유태인이 뭐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현실적인 부분의 내용인데, 중동의 이제 가장 뭐랄까 중동 민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중동에 거주하는 중동인들, 뭐 아시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중동인들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만큼 중동은 상당 부분의 국가가 미국을 싫어하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또 이렇게 대립이 되는 관계로. 다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가 요번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좀 약간의,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하고 사우디가 친했고, 약간의 이제 뭐 트러블도 일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사우디 쪽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내세웠던 부분은 사실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를 굉장히 유화 정책을 쳐서 잘 이끌어가려는 기준이었는데, 뭐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냥 뭐 자기들이 뭐 더 먼저 그냥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유화 정책으로 가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음모론적인 부분이 이거 선거 앞두고 더 그러는 거 아니야? 공화당에서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짐으로써 이제 이란을 제재해줘요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러면 강한 정책을 쓰는 공화당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뭐 뒷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거꾸로 야 이란하고 유화 정책 써야 되지 뭐 지금 뭐 부딪히면 되겠니라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 있는 거지 정치적인 논리나 군사적인 논리를 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정책은 지금까지의 기준에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엄청난 내용들이. 그 이제 민주당이 2015년도의 기준에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데, 민주당이 이제 7개 국가입니다. 미국, 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과 러시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7개 국가가 이란과 처음으로 핵 협상을 타결시킵니다. 엄청난 거지. 예? 그렇게 또 세뇌를 받아왔고 이거 엄청난 거다라고.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핵협상을 그냥 파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또 내용은 진보 쪽에 가까운 언론에서는 이제 이야 이 나쁜 정신 나간 뭐 트럼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을 하기도 해요. 단 지금 현재도 뭐 누가 우세니라는 여론조사 많이 있긴 합니다만, 서로의 여론조사의 차이가 일부 나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결론은 박빙이죠. 박빙이란 말이에요. 박빙이라는 얘기는 미국의 국민의, 세계 1위 국가의 국민들이 절반은 정신이 이상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또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감히 쓸 수도 없고. 기억나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일개 케이블 TV에 나오는 전문가 쪼가리가 윤정도 같은 그런 사람이 방송 나와서 무슨 과연 그렇게 언급할 수 있는 그게 될까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하원 쪽에서
민주당 하원 쪽에서 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 이런 극적인 얘기를 일개 케이블 TV, 그것도 유료 전문가 야간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운영하시고 냉철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휘둘려서 우리나라 기준도 뭐 진보가 뭐 좋다, 뭐 그러면 저는 중도가 되는 건가요? 하여간에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야.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 중동발 정책의 기준은 민주당 쪽의 기준은 이제 아직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뭐 설득을 하든 또 이란에게 뭐 어떤 제시를 취하든 가급적이면 평화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기본적인 전략 부분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전략이 큰 틀에서는 뭐 그게 이제 뭐 아니다 싶으면 또 이란하고의 적대적인 관계도 갈 수는 있겠죠. 공화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도 야 니들이 핵협상 타결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니까 말이야, 이것들이 돈 묶인 거 풀리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 하마스 돈 지원해가지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게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아글아글 쓴 거죠. 민주당은 아니야. 그리고 이란도 묶이는 소리 하고서 우리가 돈이 없냐? 그지냐? 그 돈 받아다가게? 뭐 이러고. 결론은 이제 어느 쪽에든 지금 뭐 언론에서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제 미국, 오늘 아침 새벽에 눈 뜨니까 어때요? 윤정두가 새벽 5시까지 지켜낸 미국은요, 강보합으로 끝났어. 뭐 그냥 우리나라 뭐 그냥 무슨 뭐 그냥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뭐 속된 편으로 아작이 날 것처럼 뭐 온통 케이블 경제 TV가 이게 무슨 뭐 경제 TV 채널인지 군사 전문 테레비인지, 나오는 분들, 낮에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낫죠. 그분들 이야기는 경청할 필요도 있어요. 왜 군사 전문가를 직접적으로 모시기도 하니까. 야간에 무슨 윤정두 나부랭이처럼 유료 방송, 유료 활동하는 것들을 기어 나와서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질적인 문제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 미친 영향은 이럴 겁니다. 그걸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군사 전문가가 나왔어. 이번만은 달라요. 뭐가 다른데? 이란의 핵시설을 뭐 공격할 거고, 예를 들어서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해서 진짜 뭐 핵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양방향이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야. 유튜브에서는 답변 쓰실 수 있어요. 무료 방송이니까. 이게 유료가 아니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주식시장 어떻게 돼? 만약에 핵시설 파괴하고 막 핵시설 공격하고 이란이 열받아서 핵 하나 쏴버리고, 이번 기회에 그냥 미국도 한번 죽어봐라 하고 이란이 막 미국에 핵 쏴버리고, 미국도 열받아갖고 이란을 핵 쏘고, 어떻게 되겠냐고. 주식시장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결이지. 무슨 폭락이야. 폭락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폭락이 와? 주식시장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이 동결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군사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그게 진짜 불안하다면 좀 쉬어가시는 것도 전략이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의 방산주를 사라고 언급하는 자체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지.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을 지금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걸로 보지 마시고 뭐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기준에서 아직까지는 수혜가 더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갑시다. 이런 내용이 되든, 아니면 이번 기회에 차익 실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있잖아요. 이란이요 180기를 쐈는데 핵시설을 공격을 하면은 어쩌? 그냥 신문기사 읽고 앉아있는 그런 내용을 왜 듣냐 이거야. 오늘 부르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윤정두 방송은 한 번만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 오늘도 방송 관계자 잠깐 만났는데, 또 사업 관계자 잠깐 만났는데, 그분들 하는 말씀이 그거야. 이런 내용 얘기해주면 알아들어요? 아니, 알아들으시면 제일 좋고, 왜 못 알아들으셔? 윤정두보다 더 뛰어나신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수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잖아요. 전체적인 평균 교육 받으신 수준부터 해서 생활 수준부터 해서 모든 게 판단 능력이 엄청나게 높으신데 알아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니 다 알아들으면 윤정도는 뭐 먹고 사나? 다 알아들으면 윤정도 뭐 먹고 살아? 윤정도 잘난치 않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기에 이 휴일날 방송을 들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자 있는데 너무 힘드시고 손해 많이 나고 어디 믿을 녀석 없나? 이 녀석 믿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계약해 봤더니 그냥 소위 개 잡주나 주고 앉아 있고, 먼저 번에 준 종목 박살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지금 이제 뭐 야간 방송이라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 찾아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찾든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찾든 찾아오셔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 영향 제한적, 이게 어제 장중에 올린 거예요. 장중에. 지금 결과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무료입니다. 조회수 43회뿐이 안 돼. 이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이제 찾아서 보실 수 있어야 돼. 무료니까. 우리 VVIP 회원님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두 번 안 보시겠지. 근데 VVIP 회원님들 들으실 때 녹화해 놓은 거라서 내용이 어때? 좀 깔끔하겠죠. 깔끔하단 말이야.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 그 라이브 방송 실시간 무료 직강 이런 부분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전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참조하시고, 요 내용도 중요한 거니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준이에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 가장 우려하는 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원유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난 진짜 이거는 가슴이 아픈데, 물론 그분들은 이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 관계자, 케이블 경제 TV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 관계자. 그 사람들도 윤정도 앞에서는 감히 함부로 얘기를 못 해. 그런데 이제 조금 한 번씩 목소리를 높이는 기준이 있죠. 유가가 떠가지고, 뭔 헛소리 하고 있어. 유가가 뭘 띄고 있어. 확 그냥 막 그냥. 유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지금 70불이야. 데일리로 기사 쓰는 분들이야 이제 매일매일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다에 하루 변동성이 좀 더 커졌다의 기준인 거지. 유가 70불이라고. 2년 전에 100불을 넘겼던 유가가 70불이라고. 얼마 전에 100불을 넘겼던 유가가 70불인데 무슨 인플레이션 우려감이야. 경기의 둔화 우려감이지. 또 우려되는 게 뭐예요? 지금 금리를 B컷을 안에 뭐 추가 금리를 인하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기준에. 그러니까 뭐예요? 긴축을 완화한다는 게 뭐예요? 긴축을 한다는 거는 유동성을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팔라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니까 인플레이션 줄이는 겁니다. 잘 버는 쪽은 돈을 계속 쓰고 싶고 못 버는 쪽은 못 쓰는데, 잘 버는 쪽이 계속 써가지고 물가가 계속 뛰어버리면 못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려는 거야? 부익부 빈익빈을 줄여주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풀려있는 돈을 긴축시키고 축소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라가 있던 물가가 좀 잡혀주면 좋겠다 해서 금리를 또 B컷으로 내려줬는데, 50bp나 내려줬는데, 야 이거 금리 내려가지고 오히려 시장에 긴축을 완화해줘서 숨통 좀 쉬겠다. 조금 전에 설명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부익부 빈익비에 대해서 설정 범위. 그거는 이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때의 기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긴축을 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기 위한 부분에 돈을 뿌리는, 그 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긴축. 돈을 어떻게 뿌려준 돈을 회수하는, 금리를 인상하는. 뿌려주던 돈을 멈추고 금리를 인상하는. 요거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딴 생각하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다시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요거는 이해가 되셨죠?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요것도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이란이 이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이게 서방 세계와 이란과의 싸움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원유 등의 에너지 가격의 강세,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앞을 지나가는 해협이 뭐예요? 요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그러니까 유통망을 끊어버릴 때 이것을 먼 구간을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돌아가야 되면서 이제 유통망을 끊어버렸을 때 호르무즈 해협인가, 그거를 저도 못 외우니까 다시 본 거야. 창피하지만 봐야지 어떻게. 그 해협을 봉쇄했을 때 유통망이 끊기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되고 선박으로 가야 되니까, 비행기로 가면 좋지만 선박으로 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의 뭐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실리콘2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급락의 조정이 연출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유통망이 끊겨지게 되면서 해운길이 끊기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 그 인플레이션 부분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긴축 완화 정책의 지연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긴축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금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전에 긴축을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긴축이 뭐냐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금융당국이 단기 채권을 다시 사들여주면서 돈을 뿌려주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뭐 2천억 달러 정도를 뿌려주는 것을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긴축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겁니다. 언제? 2013년에. 그렇게 해서 2014년부터 해서 뿌려주던 돈을 축소를 시킨 거고,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해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뿌려서, 돈을 많이 뿌려줌으로써 경기를 살아날 수 있게끔 육성을 해줬는데, 이제는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지표가 좋아진 상태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가파라지는 거는 돈이 풀려서 경기가 좋아져서 체감온도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산업은 계속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우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또 지금 뭐 AI 관련 기반을 갖고 있는 쪽 이렇게 클 줄 몰랐잖아요. 엔비디아가 작년 1월에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었단 말이야.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올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잘 유통되는 쪽, 돈이 잘 도는 쪽, 그리고 실적이 넘쳐나는 쪽, 그런 쪽은 어떻게 해요? 뭐 보너스도 줄 것이며 소득이 높아지겠죠. 계속 소비욕이 불타오르겠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물가는 한없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잘 버는 사람은 잘 쓰겠지만 그 산업에 맞는 업황에서는 못 버는 쪽에서는 힘겹겠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효과, 그게 이제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부익부 빈익빈이 형성되는 부분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축소시켜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긴축을 했던 부분을 이번에 23년 7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멈췄잖아요. 멈추고 나서 이제 불과 1년뿐이 안 됐어요, 사실. 근데 1년뿐이 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경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땐 지표가 지금 그렇게 금리를 내려서 긴축을 완화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찌됐든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 부분을 긴축 완화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금리를 막 올리고, 금리 올리기 전에 막 긴축을 해가지고 돈을 유동성을 안 뿌려주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완화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금리를 내려가며 경기를 부양하는데,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형성되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한다며. 경기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 상품 가격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막 미친 듯이 뜨는 거.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어요. 자꾸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냐? 경기가 윤정도가 판단할 때 안 좋을 수가 없다. 왜? 지표가 좋으니까. 근데 그 기준에 정확히 따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의 기준이라는 거는
남미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남미.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뭐 저쪽으로 오셔도 되는데 잠시만요. 저 방 좀 하나 올려드리고. 남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응? 대표적으로.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무지하게 뜨는.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원래는 이거 녹화해놓은 게 쭉 있으니까 짧게 해드리고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최대한 짧게 하고 다음에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긴축의 완화 정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 뭐 때문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됐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아니,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우려감이다. 그리고 취약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된다. 이거는 취약 신흥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세상에서 동네 창피하게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2008년도에 미국 IB가 다 무너져 버리는 리먼 브러스 사태가 터지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통화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게 움직였던 통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제2의 IMF 온다고 난리 났을 때 그런 흐름들에 대한 우려감. 응? 그리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돈이 안 돌다 보니 자국 내에서도 외국인들의 기준에 자국 내에서도 돈이 안 돌다 보니 외국인들조차도 현금이 필요해서 우리나라나 신흥국가에서 돈을 빼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띠고 이쪽에 우리나라나 신흥국들의 화폐가 약세를 띠는 그러한 우려감이 있다. 그 과정 속에 대내외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돈이 안 도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통화 가치가 훼손이 되면은 수입 물가까지 상승이 되죠. 예전에 빵 하나 1달러에 사왔다고 치면 1달러에 1,000원일 때하고 1달러 2,000원까지 미친 듯이 속된 편으로 가버리면 그럼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죠. 이거는 사실 포탈 뒤지면은 이렇게까지 윤정두처럼 잘 정리해 놓은 건 없을 것 같고 포탈 정리해 놓으면 뭐 이런저런 기사 내용 중에 파묻힌 거 중에 흑진주 하나씩 나올 수 있겠지. 그 방송에 나와서는 지들이 뭐 군사 전문가요. 무슨 뭐 이번만 원 달러에 핵무기 공격을 하면 어쩌고 어떻게 할 건데? 지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야? 남의 거 다 훔쳐다가 하는 얘기인데 얘기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뭔 소리 지가 뭔 소리 하는지 헷갈려가 대답도 못하고 그런 걸 듣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좌 박살이 나는 거야. 결론적으로 작년 거예요. 이게 작년 거. 하마스와 이스라엘 기준에서 KBS 많이 다시 보여드려? 여기 보시면은 나와요. 유튜브에 윤정두 채널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기준에 작년 10월 달에 10월 초중순이죠. 그때 전쟁이 유가에 미칠 영향력 요거부터 해서 만일 이란이 개입 시의 영향력, 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여드렸고 결론은 진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과거가 중요하냐 앞으로가 중요하냐,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 근거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 근거도.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란이 이제 진입된 상태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게 작년 10월 초의 기준에 100불 이내의 움직임 전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윤정두가 전망하나? 윤정두가 군사 전문가 아니라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인 각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정책연구소, 우리나라의 국책연구소, 금융연구소 뭐 이런 쪽 연구소 기준에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이제 삼성경제연구소, 또 LG경제연구소 뭐 이런 쪽에서 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그 대략적인 평균치에 대한 내용들이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거 깔끔하게 정리해드린 거야. 윤정도 머릿속에서 이거 어떻게 나오나?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갔느냐 안 가요. 갔느냐 안 갔어. 이번에 150불 상해 우려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 상회 우려감은 있는데 지금 유가가 얼마? 70불이라니까? 유가 70불이야. 5조라는 거야. 유가 70불이라고 5조라고. 응? 가능성이 희박하죠. 근데 만약에 70불이 진짜 150불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그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잖아. 주식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난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70불짜리가 150불 가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에 맞게 그러면 저걸 150이 아니라 좀 윤정도 좀 성실하게 이 녀석아, 150이라고 해놓으면 되겠냐? 그냥 100불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럼 100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왜? 조금 전에 얘기 안 했어요? 2년 전에 100불이었다고. 지금 100불 오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100불? 100불? 2007년도에 100불 넘었다고.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하고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방송에서는 짧게 얘기했고, 어제 이제 그 동영상 부분, 지금 텔레그램 쪽에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텔레그램 쪽에. 그래서 그 텔레그램 쪽에 동영상 보시면 있으니까, 그 동영상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해드릴게요. 어차피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죠? 두바이유하고 이제 S&P 500 지수인데,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 3대 원유 기준이 있죠. 그래서 두바이유, 우린 두바이유를 갖다 써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를 쓰면서 오히려 수입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그 비축을 하고 수입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유 유럽에서 쓰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 우리가 한 방울도 안 쓰는 그것을 지표로 봐요. 매매는 하죠. 매매, 크루드 오일 매매.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이거 어느 시대예요? 금리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몇 번? 17번 올릴 때입니다. 17번. 왜요? 경기가 미친 듯이 좋아서.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겪으면 안 되니 적절한 금리 인상 25bp씩 17번. 그래서 9.11 테러 때 1% 금리까지 낮췄던 부분, 그게 이제 이전 3% 최저금리 대비 1%로 낮춘 거고, 그 1% 바닥금리에서 17번 올리게 됨으로써 5.25%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랠리가 나오면서 유가가 폭등이 나온 시점, 유가의 100불은요, 여기가 아마 100불일 것 같은데, 여기가 대략 여기가 요 정도가 100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07년도에 요 100불 라인, 그리고 2008년도 슈팅이에요. 근데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래서 금리를 정확히 언제 내리냐면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려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 올린 금리를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 올리고 멈춰져 있던 금리를 2007년 9월에 내려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죠?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IB, 5대 IB가 날아갈 정도로, 파산할 정도로. 그 대표적인 예가 리먼 브러스, 또 베어스턴스, 그리고 메릴 린치가 망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상품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유가의 오버슈팅. 응?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기가 좋을 때, 이때 당시에 원유는 중국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했어요. 원유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대해서 빨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리먼 터지고 무너져 내릴 때 오버슈팅 이후에 그냥 곤두박질 쳐서 꺾여져 내려왔죠. 이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오른다? 유가가 오르더라도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시장 지수도 강하다.
경기가 피눈물이 흘러 나올 정도로 리머이 터지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서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개박살 나죠. 개박살 나잖아, 지수 자체가. 인플레이션 효과고 뭐고 6년 7년이 지났는데 이 바닥 지수로 다시 내려와 상상을 초월하게 무너졌죠. 그때 유가도 공통적으로 무너진 이후에 잘 보세요. 유동성 랠리에 의한 유동성 공급에 의한 이번에 사스 때 경기가 좋았어요? 아니, 사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메르스라고 그러네. 코로나 때 경기가 좋았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경기 안 좋았잖아. 그죠? 체감온도 안 좋다고 그랬잖아, 다들. 근데 그 체감온도를 떠나서 이제 지표가 개선되긴 했는데 코로나 때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왜 움직임이 나왔어요? 주택가격이나 주식시장이 유동성입니다. 그 유동성에 대한 랠리가 나옵니다. 유동성에 대한 랠리. 경기는 안 좋은데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랠리. 그리고 11년도에 앞전 사상 최대치 고점을 우리나라가 넘겨요. 2011년도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항상 우리가 못 간다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2007년 고점을 가장 먼저 넘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못 움직이는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먼저 넘겼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글로벌 모든 시장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깁니다. 그 기준 때문에 넘겨져 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해석은 안 하고 왜냐면 이제 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에서도 얘도 이제 뭐 매매를 하잖아요. 선물 매매를 하잖아요. 현물 매매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의 그 매매 기준 설정 범위가 경기가 좋아서라는 개념보다 요때 이미 여기서 가파르게 요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잘 생각해서요. 이게 이제 원유의 그래도 기준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오펙 위주에서 많이 기준을 잡잖아요. 생산량을 뭐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서. 그저 중동 쪽의 힘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더 크죠. 좀 훼손됐다 할지라도. 요때 요 기준은 뭐냐면 이게 로그 차트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밀려 떨어졌던 쪽이 세계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난 다 필요 없다. 니들이 어떻든 간에 난 다 필요 없다. 나는 올릴 거야. 왜요? 잘 보세요. 결제통화 달러의 훼손이 여긴 달러가 없지만은 달러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아닌 뭐 엔화로만을 기준을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화의 기준에 이게 좀 잠시만요. 이 정도로 해놓으면 가려지는데 왜냐면 지금 칠판 기능을 제가 좀 쓰려고 하는데 칠판이 계속 가려져 가지고 더 위로 올려버릴까? 그럼 녹화가 좀 애매하고 어쩔 수 없다. 그냥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1달러에 엔화의 기준으로 얼마였냐면요. 1달러에 140엔 했어요. 1달러만 줘도 140엔을 살 수 있었어. 응? 근데 1달러가 얼마까지 훼손이 돼버리냐면은 70엔뿐이 못 사. 1달러를 줘봐야 70엔뿐이 안 줘. 그러니까 달러가 엄청난 약세를 띈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1리터를 1달러에 팔았다. 1리터를 1달러에 팔았다. 옛날에는 이 1달러를 가지고 140원을 바꿔서 뭐 140원도 필요 없이 그냥 빵 하나를 사 먹었다. 근데 지금 달러가 엄청난 약세를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1리터를 1달러에 팔아서는 빵 하나를 못 사 먹어. 그러니까 중동 쪽이나 어쨌건 상품 가격의 기준에 기축통화, 결제통화의 기준이 훼손되다 보니까 경기가 좋건 나쁘건 간에 원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우디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유가를 내릴래야 내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흐름 속에서 결국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혹은 뭐 시장이 뭐 돌려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온 폭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범위부터 이제 잘 따져보시면 이때 왜 떨어져요? 그러니까 경기가 올라서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야, 뭔 소린지 헷갈린다 하시면 그냥 윤정도 잘났다. 저 친구 얘기 듣고 매매하는 게 옳겠구나. 이거 생각하시고. 근데 들어보실 때 전혀 근거가 없고 못 알아듣는 걸 떠나서 이거 횡설수설 같은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은 윤정도를 손가락질 하셔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 기준,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 기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시장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무슨 랠리라고 그랬어요. 지표는 일부 개선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체감 온도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고 지표는 일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체감은 별로 되지 않는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제한적인 그런 상태의 기준.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 랠리였다는 거예요. 돈이 풀려서 나타난 현상. 그죠? 근데 이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넘겨서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돈의 힘만 가지고는 이 사상 최대치. 여기서는 이게 오버슈팅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그 오버슈팅을 넘길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실질적인 경기 성장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보시면 12년도에 고점을 넘겼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11년도에 넘겼고. 그리고 여기가 13년도입니다. 여기가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3년 14년도에 그러니까 12년도 말에 딱 넘기는 흐름에서 13년 14년도에 로그 차트라고 분명히 다시 강조합니다. 퍼센테이지 차트. 그냥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일반 차트는. 로그 차트도 미안한데 한 번 더 설명드릴까? 자, 여기가 10,000원이고 요 밑줄이 5,000원이라고 쳤을 때 5,000원에서 10,000원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5,000원 올라가면 여기가 얼마예요? 15,000원이죠. 여기 10,000원, 15,000원, 그리고 밑에는 얼마? 5,000원. 이렇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차트에 무슨 얘기냐면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000원씩 2번 올랐어. 이렇게 보는 일반적인 차트. 근데 5,000원에서 10,000원 됐으면 얼마? 100% 올라온 거죠. 얘는요 50%뿐이 안 올라왔죠. 그럼 로그 차트는 여기서 이걸 절반만 그립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퍼센테이지 차트란 말이에요.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덜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선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아져요? 여기서는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다. 어느 정도로? 201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매달 2천억 달러를 뿌려대던 그것을 줄이겠다. 긴축. 그 단어가 새로 만들어진 게 테이퍼링.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우리가 돈을 더 안 뿌리더라도 경기는 유지되고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은 랠리가 난 거예요. 이건 무슨 랠리라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랠리가 아니라 지표의 개선에 의한 랠리입니다. 그리고 그 긴축과 함께 마지막으로 단행한 게 뭐예요? 2015년 12월에 9년 6개월 만에 마지막 금리 인상 9년 6개월 만에 2018년도 12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이해되세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거는 야 금리 인상하면 죽을 것 같고 이번에 가파르게 금리 인상하니까 시장 폭락한 것 같고 헛소리들 다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유가가 경기가 그렇게 좋다라는데 유가가 폭락을 합니다. 이게 경기가 좋다라는 게 맞아요? 테이퍼링을 그 단어를 쓴 게 2013년도라고 말씀드렸고 2014년도부터 해서 긴축을 본격적으로 단행을 했고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급격히 좋아진 건데 그죠? 근데 유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별의별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죠. 윤정도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그대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온 가격이었다면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하는데 이게 내려오면 됩니까? 그럼 어떤 기준이에요?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라는 이 시점에서부터 달러화 강세로 전환이 됩니다. 기축통화의 강세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가가 내려온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기축통화의
강세에 따른.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건 뭐예요? 자본시장의 꽃은 주식시장이죠. 자본시장의 꽃은 주식시장이에요. 글로벌 경기라든가 자국의 경기라든가 이런 게 표출되는 게 주식시장에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품시장이 아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018년 12월이 여기입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던 시점 2015년 12월이 여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윤정도 말이 맞아 안 맞아?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 여기는 긴축을 하던 시점이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 달러의 강세가 연출이 되던 시점이고,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경기가 완전하게 금리를 올릴 정도로 화랑이다. 그 화랑 속에 당연히 상품의 수요의 증가.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2018년 이후에 19년까지 어떻게? 제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억압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이 엄청난 매파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억압에 못 이겨서 결국은 금리를 내리죠. 2019년에 금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살짝 내렸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제로 금리로. 그러니까 이때 올린 금리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까지 뿐이 안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조금 살짝 눌러놨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바로 제로 금리로.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가 순간적인 침체가 온 거죠. 순간적인 침체. 그리고 유동성 랠리를 연출을 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19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는 건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파생 상품에 의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때문에 온 금융시장이 미국의 IB, 5대 IB 중에서 베어 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3대 IB가 5위부터 3위까지가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그건 시스템의 문제고, 이거는요, 사실상은 저도 사스나 2000년도에 사스나 2015년도에 메리스 정도 수준으로 봤어요. 근데 그것이 명분이 돼서 이럴 때는 경기 부양책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찌됐건 22년 10월보다 올라와 있단 말이야. 올해도 올라와 있어. 1월 말 종가가 1500포인트가 이탈됐었거든.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부양책도 못 써. 경기부양책은 더더욱 못 써. 근데 이 당시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중앙정부와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전부 부양책을 쓰죠. 그 유동성의 랠리가 빠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얘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007년 고점을 2012년의 고점을 넘깁니다. 7년, 얼마야? 5년? 5년, 6년 만에 넘긴 거가 5년? 얘는 바로 넘기죠. 시스템의 붕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동성 때문에 경기가 가파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충격이고 그 이후에 그러면 가파르게 좋아진 경기와 함께 상품 가격의 강세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 범위 보시면 최근 내의 흐름입니다. 최근 내의 흐름에 뭐 잠깐 다시 돌려보시면은 여기에 기준해서 최근 내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뭘 어떻게 돼 있어? 2021년도 고점 그리고 2022년도 고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유럽은 21년도에 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도 21년 11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다우나 S&P 500 지수는 22년 1월에 고점을 찍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글로벌 증시는 우리나라 지수 고점이 얼마예요? 3,300이잖아요. 이 3,300 대비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하고 S&P 500 지수가 25에서 3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환산으로 4,000포인트를 넘긴. 일본 마찬가지고
유럽 마찬가지고. 유럽 지금 9월 달에 우리 8월 초에 무너지고 9월 초에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900에서 다 박살나 있는 거 아니에요? 2,600까지. 다른 데는요. 지금 9월 달에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죠. 9월 달에도.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졌다고 엉엉엉 울고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은 것처럼 표현하고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무너진 것처럼 표현하고 아니라고. 그것도 뒤에 보여드릴 거야. 결론적으로 요 위치에 놓여졌다. 요 위치에. 그러면 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수의 기준은 이렇게 날아가 있는 기준이 되죠. 이렇게 날아가 있는 기준. 근데 유가는 안타깝게도 뭐 어찌 보면 안타깝다는 표현이 맞지. 70불까지 밀려 있어요. 70불까지. 예, 유가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유가가 급등이 나온다. 뭐 작년 10월 기준입니다. 작년 10월 기준에 이란이 개입하면 150불 갑니다. 그때도 요 수준이었어, 사실. 그럼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아까 일반적인 전망이 뭡니까? 일반적인 전망이 야, 이란이 개입하면 난리 난다. 유가 폭등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오니까 그건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 녀석들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와. 야, 경기가 침체가 와서 유가가 밀리는 거야. 결론은요, 후행성이야.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해석이 돼. 근데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서 미국 정책부터 미국의 외교 정책, 또 이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실질적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불가했을 때 뭐가 문제니라고 했을 때 이 기준, 그리고 막 150불 넘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 근데 결국은 개뿔이나 70불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다시 이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 위에 걸 갖고 나서 떠드는 친구들은 낮에 나오시는 분들은 학자분들이 많으신 거고, 케이블 경제TV에 학자분들, 그리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 근데 그게 아니라 야간 방송에 윤정두처럼 유료 가입하라고 악쓰는 애들, 정신 나간 애들, 그런 애들은 아까 위에 보여드린 그걸 갖고 나와서 헛소리를 해요. 응? 그래서 윤정두가 야, 일로 와봐. 꼬맹이 일로 와봐. 이 녀석이 정신 못 차리고. 야, 지금 유가 70불인데 만에 하나 네 말대로 150불 간다고 치자. 너 지금 유가가 얼마야? 지금 유가가 얼마면 유가가 얼마인지도 몰라. 너 지금 유가 얼마야? 유가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래놓고 150불 써놓은 거를 그때 훔쳐오는 거야. 그럼 윤정처럼 정리해서 갖고 오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잖아. 이게 사실 이렇게 돼 있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감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를 해서 유가가 진짜 150불을 가든 뭐를 하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봉쇄에서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핵시설을 타격해가지고 이란도 열받아서 진짜 막 핵을 한 방 쏴버리고 이렇게 돼서 난리가 나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금융시장, 미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식시장이 박살난다? 박살나긴 모든 금융시장이 동결이 되겠지. 그 정도로 뭐 핵 문제가 불거져 핵이 터져 진짜 말 그대로 뭐 핵전쟁이 나고 그러면 뭐 금융시장이 뭐야? 달나라로 이민 가야 될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이해되세요? 지표를 그래서 저런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저런 이제 그 경제학적인 논리의 기준과 또 전쟁에 관련해서 뭐 이번에는 진짜예요. 뭐 핵시설을 타격할 거 그건 군사 전문가 얘기인 거고. 시장의 기준에서는 그러면 지금 상품 가격이 얼마니? 아 70불이야? 그래. 야 미국 달러 인덱스 얼마냐? 101불이야? 그래. 야 안전자산 엔화가 미친듯이 폭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멀쩡해? 그래. 물가 상승률과 유가 충격에 대한 부분인데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왼쪽에 분홍색 봉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당시에 이 오일쇼크 당시에 이때는 중동의 그 영향이 매우 컸죠. 그래서 중동 애들이 아이 기분 나빠. 야 다 필요 없고 우리 다 필요 없어. 원유 필요하면은 돈 많이 내고 갖다 써. 싫어 안 줘.
그 물가 상승률이라는 자체가 이번에 2020년도에 선거 끝나고 21년도에 미국이 긴축을 해야 되는,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 당시에 금융정책 자체가 긴축하고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매파적인 얘기를 했다가 2020년도에 양 진영 다 모두 내가 대통령 되면 2조 달러 이상 뿌리겠다 선거 공약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그 강경한, 지금 보면 강경하죠. 매파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금리를 올리질 않았죠. 금리를 올리지 않고 올려야 될 시점에 금리를 안 올리면서 21년도에 금리를 안 올렸잖아요. 2조 달러 돈을 뿌리는데 어떻게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크고, 인플레이션 이거 이제 막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려서 선제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금 지표가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잡아야 됩니다 했는데 돈을 더 뿌려버렸어. 2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22년도 1월까지 유동성 랠리가 나올 때 그때 CPI, PPI가 올라간 게 8에서 12%예요. 물가 상승률, CPI, PPI,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2%였습니다. 근데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당시에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유가의 그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무지하게 높았다라는 거죠.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원유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이어진, 지금은 뭐야? AI죠. 원유도 당연히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공장도 돌려야 되고 전기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원자력도 쓰지? 이러다 보니까 또 산업 자체가 AI로 이제 바뀌어진 부분이 있고. 응? 그러니까 결론은 물가 상승률 자체가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당시에 어마어마했는데 2000년, 2005년도 거 과거 데이터입니다. 요즘 깨글났고 요즘 거 보여드리지도 않아. 이거 예전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 자료예요. 이게 2005년도 이게 이게 아마 2008년도 프루덴셜 2006년도 프루덴셜 임직원 교육 교재인가 그럴 거예요. 윤정두가 교육한. 그리고 이게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이게 CPI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당시에 저 난리가 난 거지.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나 일반 그 물가 상승률이나. 얘는 이제 CPI, PPI,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는 물가 상승률. 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PI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근데 이때는 유가의 강세 부분이 수요의 증가였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에너지 집약도에 대한 부분이 유가가, 원유가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아직까지 가격이 비싸지만 그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비중 자체가 낮아진 부분이 있고, 또 원유 자체가 글로벌 경기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OECD가 OECD가 아니라 오펙이 지금 현재 중동 쪽에서 가지고 있는 파워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러시아와 남미의 원유 개발이나 천연가스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전기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석탄, 원유 이런 부분의 사용 부분이 원자력으로도 상당 부분이 대처가 되고.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중동 쪽의 문제점 발발은, 결론은 어떤 우려감이 있는 거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저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짙다라고 하는데 돈을 더 뿌려요? 돈을 더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플레이션 더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돈을 더 뿌리면. 그렇게 되니까 긴축 완화 정책, 지금 금리 인하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취약한 곳들의 화폐 가치 자체가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내용.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우려감은 아니다. 불편하죠.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진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유가 문제만 보더라도 현재 기준에 70불에 놓여져 있다.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갖는 거지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쪽이다. 확전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했잖아. 확전되면 뭐 끝나는 거지. 무슨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얘기에 현혹되지 말란 얘기예요. 2017년도에 그때 한가위 때 북한에서 뭐 수소탄을 개발했네 막 이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글로벌 증시도 강할 때야. 근데 하나 정신 나간 애 케이블 TV 한국경제 TV 나와가지고 정신 나간 애가 막 이야 2번만 원 달라요. 수소탄을 개발했대요. 핵무기에 대해 수소탄은 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고 군사 전문가냐고 지가. 그래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해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 본토에 쐈어. 어쩌란 얘기야. 달나라로 이민 가라는 얘기야. 뭔 얘기야. 결론은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팔고 뭐 방산주도 무슨 소형 잡주 방산주도 아닌 애들 그런 종목으로 뭐 피해가 있으라는 이상한 소리는 하고 결론은요. 한가위 지나자마자 글로벌 증시와 맞게 폭등 랠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철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강철비 내용이 처음에 뭐예요? 북한에서 뭐 핵 쏠 수 있다고 그랬나? 뭐 하여간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헬리콥터가 막 서울 상공에 떠다니고 미국 국민들은 서울공항, 인천공항으로 다 집결하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인천항으로 다 집결하십시오.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피난 가야 됩니다. 두두두두두두. 그러면 주식시장에 폭락이 와? 주식시장에 폭락이 오냐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된다? 전부 폐쇄되죠. 그래서 그런 좀 막연한 그 전쟁에 대한 막연한 내용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 과거 데이터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 때 유럽이 2022년 10월 달에 잠시 주춤 한 달 기준으로 10%가 빠졌어요, 사실은. 근데 종가 이전에 다 돌렸습니다. 싹 다 돌렸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일부 있었지만은 2020년 3월이요. 2022년 3월에 일부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글로벌 경기 동향이었던 거고 우크라이나 전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해 똑같은 10월 초순에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이 발발했을 때 그 자료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정책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그 내용들을 이제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계시다가 이번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문제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결론은요. 최종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윤정두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최종 결론을 보여드릴 테니까 결론은 뭔 소린지 앞에 거 잘 모르겠지만 뭐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보니 그냥 타 방송에서 보는 헛소리 떠드는 거 내가 신문에서 봤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헛소리 떠드는 거랑은 윤정두는 뭔가의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그 얘기가 맞나 틀리나 헷갈리시다면 요거 하나 보면 끝나요. 이제 하나 둘 셋 이거 보시고 요것도 설명할까? 귀찮아. 옛날 거 보세요. 100불일 때가 월소득 대비해서 국제유가가 100불일 때의 기준 요런 내용들. 급여는 72배 올랐는데 유가는 10배뿐이 안 올랐다니까 100불에도 문제가 없다. 이게 언제냐면 2008년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은요 70불이라니까. 인건비는요 더 뛰면 더 뛰었지. 최저임금이 더 올랐는데.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TA35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증시야. 응? 이게 이스라엘 증시예요. 이 이스라엘 증시가 작년에 10월 달에 저점을 찍을 때가 이때입니다.
글로벌 시장도 저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게 저점이고, 그리고 다 슈팅이에요. 하마스 전이 발발됐을 때 기준입니다. 이 음봉의 크기가 전쟁이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전쟁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19가 커요? 전쟁이 커요? 우리나라의 기준이 아니지. 이스라엘의 기준을 설정했을 때 이스라엘 기준에서 이스라엘 당사국의 전쟁이 커요? 코로나가 커요? 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코로나 사태 때 저런 음봉이 떨어졌다고 치면 저런 음봉 대비해서 북한이 진짜 전면전을 우리나라랑 치러서 그 전면전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커요? 아니면은 저런 음봉의 문제가 커요? 코로나19가 커요? 전쟁이 커요? 전쟁이 클 거 아니야. 작년 10월에도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야. 얼마나 웃겼냐면요. 작년 10월 기준에서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하마스가 공격한 첫날부터 무너져야 된다. 자금 지원 이란이 해줬다고? 그 내용만 가지고도 무너져서 저런 음목이 떨어져야 된다. 아니죠? 아니잖아. 이게 언제 거냐면은 이게 2일날 야간에 방송 갖고 나간 자료예요. 2일날 10시 방송 자료입니다. 2일날 10시 방송 자료. 이해되세요? 2일날 10시 방송 자료. 응? 이해되시냐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했죠. 그 공격한 기준에서 이스라엘은 일요일날 시장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은 주식시장이 일요일날 열립니다. 응? 이스라엘은 주식시장이 일요일날 열린다고. 근데 일요일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일요일날 이스라엘은 강세로 마감합니다. 일요일날 이스라엘은 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강세로. 그리고요. 월요일날 일본 증시가 5% 가까이 폭락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뭐 2%인가요?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약세로 끝났죠. 1%.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좀 약세를 띄었고. 근데 월요일보다 제한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란이 180개의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1.42% 빠졌어. 1.42%. 근데 왜 1.42뿐이 이스라엘은 안 빠졌는데 왜 전쟁 당사국도 멀쩡한데 왜 우리나라 좀 조정받았다고 그거를 왜 억지스럽게 중동발 리스크로 갖다 붙이냐 이거야. 어제 하루 종일 장 마감 때까지 중동정 난리 났습니다. 헛소리들 다 했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어때? 미국 증시가 빨개. 왜 그러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인데, 걸프전 이라크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우리나라가 일본 쳐다보듯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입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쿠웨이트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인가요? 이라크인가? 뭐 어디야? 이라크인가?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제가. 아니 그래도 남의 나라의 대통령을 지네 나라 본토로 압송을 해서 사형을 시켜? 수장을 해? 말 같지도 않은. 그거 엄청난 거잖아. 그때 전쟁 엄청나잖아. 우리나라 파병을 할 정도였잖아. 우리나라도 파병했잖아. 왜 했어요? 원유 사업과 신건설 사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부분이었죠. 그 당시에 시장을 보세요. 붕괴됐는지. 그 당시에 시장을.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 붕괴됐습니까? 가장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붕괴가 됐어요? 러시아하고 부딪히는데? 그 기억은 없고 옛날에 유튜브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포털 사이트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잖아.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나고 꼭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삼겹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에 우리나라의 삼겹살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역사가. 삼겹살이 역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삼겹살이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고 풀어진 게 꼭 포털 사이트 꼭 뒤져보십시오.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백과사전에. 응? 언제부터 드신 것 같아? 돼지고기 자체 불가기를 안 해서 제대로 냄새가 나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좋은 부위, 좋은 고기는 전부 수출이 됐었고, 그것이 이제 수출 판로가 막히고 또 돼지 개량을 하고 불가기를 하고 하면서 또 유통망이 좋아지면서, 다 예전 냉동이었지 대부분이. 유통망 좋아지면서 돼지고기가 삼겹살이라는 이름 자체도 생기기 시작하고 대중화된 게 90년대라고는 믿겠어요? 90년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의 오늘날에, 저도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면 주식 전문가로서의 주식만 보면 돼. 그리고 주식을 잘 모르시는, 그래 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들어와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리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지. 경험치도 없는 것들이 나와서 무슨 뭐 난리 난 것처럼, 이게 엄청난 기회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결론은 그 당시에, 그 이전에 과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돌려보고 걸프전, 이라크전 때 포털 사이트 뒤지면 나오니까 언제 열렸는지,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 아프가니스탄 뭐 기억 안 나신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러시아 사태, 또 가장 최근에 하마스전,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그런 것이 힘들다면은 지금 당장의 기준에 헤즈볼라에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일요일 날도 열려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란이 공격했을 때 180개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1.42, 전쟁 당사자 국이, 아직 뭐 물론 전쟁은 아니지만은 1.42에 마감됐는데 무슨 호들갑을 떨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겁니다. 이게 언제예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의 정점은 21년도입니다. 21년 11월, 그리고 22년 1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얘도 거의 뭐 그 시점입니다. 거의. 그죠? 요 정점을 찍었는데,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라고요? 3,300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21년도 고점.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는 다 여기 와 있고, 4천 수준에 와 있고. 이스라엘은요, 그 고점을 넘기는 위치야. 우리나라는요, 3,300이 고점인데 우리나라는 2,600이야.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앉아있어. 야, 한국경제TV, 야, MBN, 야, MTN 다 와. 맞짱 토크 한번 하자. 그 케이블 TV 생길 때부터 윤정도가 다 나가서, 한경 같은 경우에는 개국할 때부터 10년 동안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해드리고, 그리고 자리매김을 해드리고, 시청률 1위 다 잡아내고 매출 1위 다 끌어올려주고. 간단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어려워. 결론은 윤정도의 말이 맞다 틀리다 다 떠나서 데이터 보여주면서 설명하느냐 하나, 데이터 보면서 생각해보니 타당성이 있느냐 하나, 또 하나는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당사자국인 이스라엘이 무너졌느냐. 개뿔 무너지긴 뭘 무너져. 저렇게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지수 자체가. 누가 누구를 걱정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인원이 지금 뭐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어느 시점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좋아요가 딱 멈췄어. 응? 지금 조회수가 105, 그 다음에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9분,
현재 7분으로 훅 줄었어요. 좋아요 눌러달라 했더니 한 분 더 누르셔서 8개. 105번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이상은 푸시가 오니까 그냥 접속하셨다가 나가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그 평균 시간이 이제 9분인데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겠죠, 지금. 응? 어찌됐든. 여기까지의 기준입니다. 응? 그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다우지수,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스닥 지수 9월 달에 종가 기준으로, 월봉 기준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지 뭐 어려운 거 없고, 이거 로그 차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비교 차트에서 단순하게만 놓고 보세요. 빨간 색깔, 이게 다우지수입니다. 3300 대비해서 월등하죠.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일본 니케이 지수, 우리나라 지수 3300이 요 위치입니다. 검은 색깔. 여기서 3만 2천인가? 거기서 4만 1000을 넘겼어요. 그리고 초록 색깔 요게 독일의 닥스입니다. 지금 여기 있죠. 초강세죠. 퍼센테이지로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우리나라만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부양책을 내놓을 만큼의 시장에서의 흐름이 약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얼마나 훌륭합니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렇지, 만족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뿐이 못 가라고. 얘네들이 이렇게 가파른데. 결론은 정정불안이라는 단어를 설정을 해드렸고, 그 정정불안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베 그 전 총리 기준에서 여기서 눈에 튈지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2017년도에 엄청난 슈팅을 표출해내고 있는데 일본만 못 움직였어요. 일본만. 이때 2017년도 요 자리 여기서부터 슈팅이 나오는데 일본만 못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다가 막판에 갑자기 급격스럽게 따라 움직인 부분은, 요 부분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급격히 따라 올라오는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요런 게 뭐였냐면, 아베 총선에서 이제 그 여기구나.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요 자랑.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때의 기준에 승리하기 전에 불확실성 때문에 일본이 니케이가 못 움직였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격이 발생됐던 부분은 코로나19 이후에 이격을 다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22년도 들어서서 이격이 발생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이격도를 못 줄이고 있습니다. 남들 강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제 줄이면 되는데, 줄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줄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23위까지 올라갔던 게 누구예요? 23위가 아니라 시가총액의 23%까지 올라갔던 게 삼성전자.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23% 비중이 삼성전자. 지금은요 18%입니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7%에서 지금 몇 %에 5%까지 밀렸습니다. 둘이 합쳐서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30%까지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둘이 합쳐서 20%뿐이 안 돼요. 굉장한 거죠. 굉장히 많이 시가총액 규모가 다운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반도체 세계 1, 2 업체가 다운이 될 만큼 IT가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면 테슬라가 없죠. 테슬라가 없어요. 10위로 들어왔네, 테슬라가. 드디어 10위로. 10위 밖에 있었고 맨날 약 올렸는데, 테슬라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겨우겨우 올라왔어요.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대략 1조 2천억 달러였어요. 1조 2천억 달러에서 지금 8천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불과 2, 3년 전에 사우디 아람코가 2조 달러였어요. 2조 달러.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2조 2천억, 또 1조 8천억 이렇게. 그때 애플이 얼마였냐면 마찬가지로 2조 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우디 아람코와 순위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줄기차게 애플이 1위였고,
사우디 아람코하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역전된 적이 있었죠. 2년 전에. 그러니까 22년도 뭐 10월 뭐 이런 기준에서 22년도. 그런데 지금의 시가총액은 어때요? 사우디 아람코는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지금 이탈됐지만 엔비디아가 3조 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알파벳과 아마존이 2조 달러. 얘도 2조를 넘겼었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 그리고 TSMC. 어떻게 돼요? AI 관련된 빅테크들의 흐름이 전부 시가총액이 그냥 순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월등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시장, 세계 글로벌 시장의 지수를 땡기고 있다. 정확히 따지면 22년도 기준에서.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가야겠다. 여기서 자르고. 왜냐면 앞부분은 이스라엘까지로 끝을 내서 중동발 리스크 없다라는 걸로 영상을 하나 잘라서 올려드리고, 두 번째 칸부터 해서는 글로벌 시장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니, 예? 세 번째 기준에서는 종목별로 빠르게 진행해서 현대 로템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해석해드리는 그 기준으로 잡을게요. 지금 저도 물도 한 모금 마셔야 되니까 지금 뭐 방송 한지 1시간 30분 됐어요. 오늘 최대한 일찍 끝내고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뭐 저도 할 일 또 작업하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더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시황, 중동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을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두 번째 기준에 글로벌 시황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종목, 글로벌 업체들, 애플, 엔비디아, 특히 이제 엔비디아 기준 설명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예? 그리고 주력주 기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현대로템,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뭐 고려아연에 대해서 코멘트,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유튜브 페이지, 윤정두 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런 식으로 전부 라이브 방송이든 오늘의 공략주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참조하셔서 기준점 잡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전화번호는 밑에 하단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왼쪽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죠. 오셔서. 그리고 15일부터 해서 3일 만에 끝내는 주식 필수 강의, 예? 이 부분의 강의가 윤정두와 또 자격증을 갖고 계신 우리 친절한 다운쌤님하고 최소 6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가격은 11만원에 문자 서비스 1주를 드릴지 2주를 드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검색기에서 터져 나온 종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 참조하시고, 그 다음 교육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교육은 이용철 전문가와 윤정두가 마찬가지로 6시간 정도 11만원 그렇게 하고, 거기도 문자가 1주가 있습니다. 거기는 1주에 확정이 돼 있어요. 그 1주 한 달 받으시면 이제 33만원인데, 그거는 이제 이용철 전문가가 직접 이제 문자를 발송해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내용, 그리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 HD 현대인력 같은 경우에 20만원에 들어가서 37만 4,500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했으면 1000주만 샀어도 3억 7,400, 2억에서 1000주 사셨으면 2억에서 1억 6천 수익이 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23만원 깨질 때 또 1000주 사셨으면은 또 1억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하고 지금 어디서 제품이 발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VVIP 방인 거지. VVIP 방 오면 뭐 어떻게 해주나요? 뭘 어떻게 해줘? 지금처럼 훌륭한 리딩을 해드리는 거지. 예?